당신의 스마트폰 연락처 아마 수백 개는 좋게 넘을 겁니다. SNS 친구 목록은 어쩌면 수천 명에 달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 혹은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수많은 관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평생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을 겪으며 맨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우리 99%가 평생 놓치고 마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단 하나의 지혜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진짜 내 편을 남겨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헛된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진짜 지혜의 나침반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우리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귀한 인연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보여줘도 좋을 진짜 내 사람일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숨막히는 계약 테이블,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과 빈틈없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혹은 모두의 앞에서 막힘없이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유창한 프레젠테이션.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그릇을 증명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만큼의 사람들을 떠나보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시험대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진짜 시험대는 어디일까요?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한 노 회장님께 바로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셨죠. 수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차없이 내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람 보는 지혜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할 때 꼭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어보네. 밥 한 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수많은 판단의 순간들 속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고작 밥 한 끼라니요. 그는 제 의아한 표정을 읽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말이지 화려한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순간, 바로 밥 한 끼 먹는 그 순간에 있다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평범한 식사의 순간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그의 통찰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회장님의 지혜가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죠. 김이사라고 불렸던 그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그의 이력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실제 만나본 그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죠. 대화는 논리 정연했고 상대를 배려하는 유머 감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이고 저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문을 잡아주었고 막내 직원의 사소한 의견까지도 귀 기울여 듣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완벽하게 매료되었습니다. 저 역시 드디어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 최종적인 교감을 위해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조용하고 아늑한 방,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리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그날도 역시 완벽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재치 있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식당 직원이 갓 지은 밥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 직원이 김 이사의 밥그릇을 상위에 내려놓는 순간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릇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 한 방울이,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물 한 방울이 김 이사의 손등에 살짝 튄 것입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 완벽했던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따뜻하고 지적인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손등을 쳐다보았고 이내 불쾌하다는 듯 냅킨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직원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그 한마디, 아주 짧은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와 존중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죠. 똑바로 좀 못해? 그는 직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대하듯 혹은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무심하게 툭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허리를 숙였지만 김 이사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저를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하,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미소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짧은 순간에 보았던 그의 진짜 얼굴이 마치 잔상처럼 제 망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배려, 그 모든 완벽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요. 그는 왜 저에게 그토록 친절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업에, 그의 성공에 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해관계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함부로 대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그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불필요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면을 벗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죠. 하지만 무심코 나오는 행동은,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격에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이사와의 계약을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그렇게 완벽한 파트셔를 왜 놓치느냐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실수를 한 사회초년생에게 그토록 차가운 경멸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내가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는 나에게도 똑같은 얼굴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을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의 밥 한 끼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가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 특히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식당의 직원에게, 주차 관리원에게,
혹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과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존중의 눈빛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배설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인가요? 그 안에 당신이 찾아야 할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진실은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당신의 시험대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거창한 무대가 아닌 바로 오늘 당신이 마주할 아주 평범한 식탁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숲을 헤쳐나갑니다. 그 숲에는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차가운 비를 뿌리는 사람도 존재하죠. 따뜻한 말을 기대했던 순간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날아오는 말 한마디,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와 눈빛,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는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자책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 그런 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줄 두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더 높은 곳에 서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내면이 충만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친절과 존중은 마치 가득 채워진 물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내면은 안타깝게도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깊은 열등감과 해소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죠. 그리고 그 공허함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고통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가차없이 쏟아냅니다. 결국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무례한 말과 행동은 사실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만들어낸 처절한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들만의 서툰 방식인 셈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고 나의 가치를 의심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구나. 지금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투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의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닌 상황을 이해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행동이 그들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때로는 선의를 넘어선 오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방 한쪽에 이미 바싹 시들어버린 화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잎은 갈색으로 변해 바스러지고 줄기는 힘없이 꺾여 있습니다. 당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좋은 영양제도 꽂아주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겨주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화분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는 시든 화분에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물을 주는 당신만 지쳐 쓰러질 뿐이죠.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과 감정은 시든 화분에 붓는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다른 사람을 고쳐 쓰는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뿌리를 되살리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내면을 이해했고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쓰레기는 줍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기업가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굳이 뒤지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 익명의 공간에 숨어 쏟아내는 악플, 내 뒤에서 들려오는 험담들. 이것들은 모두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버린 감정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봉투를 굳이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냄새를 맡으며 기분 상해할 건가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코를 막고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감정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버린 더러운 감정의 쓰레기 봉투를 당신이 열어봐야 합니까? 왜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말들에 찔려 상처받고 오물 같은 감정들에 당신의 마음을 더럽혀야 합니까? 그럴 의무는 당신에게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나를 비난하는 댓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을 떠올리세요. 이것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줍는 대신 스마트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펼치거나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밖으로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세요. 무시하고 차단하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당신을 위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무례한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세요. 시든 화분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감정의 쓰레기는 그저 못 본 척 지나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과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능숙하게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그 세 번째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치 변치 않는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강한 척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들키는 순간 곧바로 패배자가 될 것만 같은 불안감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 그 말이 틀렸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통념이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리고 생명의 진화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찰스 다윈, 그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적합할 적, 에그, 사람 자제, 즉 적자란 강한 자가 아니라 적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힘이 아니라 유연함과 적응력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뒤집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말이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지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당대 최강의 포식자였습니다. 거대한 몸집, 날카로운 이빨, 압도적인 힘,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은재로 뒤덮였고 햇빛은 차단되었으며 끔찍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공룡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함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했지만 식물들이 모두 죽어버린 세상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죠. 그들의 강함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파도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고 지구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아주 작고 연약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초기 포유류였죠. 그들은 공룡의 발 아래에서 숨어 지내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몸집은 오히려 적은 양의 먹이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땅속의 굴을 파고 혹독한 추위를 피할 수 있었죠. 그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력 덕분에 살아남아 결국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자는 멸종했고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 역시 이 위대한 생존 법칙의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대한민국. 그에게는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뿐이었죠. 그가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선소 건설 신화는 바로 이 적응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울산 미포만의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주머니 속 낡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 이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자금을 빌리기 위해 머나먼 유럽의 선박 중개인들을 찾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의 냉철한 사업가들 앞에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양의 한 사업가를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도 없었죠. 대신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더 크고 더 많은 배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대한 환경의 변화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500권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00여 년 전에 당신들의 철갑선보다 훨씬 먼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겐 그 창의적인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대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는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대한 완벽한 적응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과 통찰력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모두가 아는 조선업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당신이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강점이 어쩌면 내일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힘이 아닙니다.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새로운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공룡처럼 사라지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성공을 거머쥐게 할 당신의 진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앞선 세 가지 비밀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온전히 우리 자신,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장을 이끌 네 번째 동력이자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젊음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혹은 안개 낀 숲속을 헤매면서 어딘가에 존재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아는 어딘가에 고요히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라고. 그것은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할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손으로 매일같이 깎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상이라고 말이죠.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태초에 우리는 아무 형태가 없는 거친 돌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잠들어 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과 다듬어지지 않은 약점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시련을 안겨주며 선택의 순간들을 제시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정댕과 망치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실패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편안한 길에 안주할 것인가, 혹은 조금 어렵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망치질이 모여 거친 돌덩어리는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기도 하며 날카로운 파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조각상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는 여정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치열한 창조의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된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조각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우리가 평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한 가지 감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혹시 몇 년 전, 아니 10년 전쯤 당신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썼던 글이나 페이스북 초창기에 남겼던 포스팅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진 듯한 진지한 문장들.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허세 가득한 사진들. 혹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 앞에서 어설프게 행동했던 나의 모습. 사회초년생 시절 멋모르고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불킥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멈춰 있지 않고 아주 잘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성숙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세련되어졌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깊이만큼 당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설펐던 나를 보며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 실패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훈장입니다. 갓난아이가 뒤뚱거리며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듯 성장의 과정에 있는 모든 존재의 미숙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보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었네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더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거의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몇 년 전의 일기를 들춰봐도 오래된 사진을 꺼내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습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나 뚝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생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직 나만 과거의 시간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춘 생명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나를 향한 부끄러움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훈장인 셈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가 저지른 실수가 훗날의 나에게는 또 하나의 성장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조각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많은 부끄러움과 후회의 파편들을 겪어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 있을 완벽한 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오늘의 내가 직접 망치를 들고 내 삶을 조각해 나가는 바로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어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지혜는 아주 단순한 진리들로 통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부를 보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것들은 그저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강해지기보다 나에게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하며 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로 나를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1. 오늘 정주영 회장이 남긴 지혜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당신만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 설계도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